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런던에서 온 한 도시계획가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밀러. 늘 도시 재개발의 어두운 면만 봐왔던 그녀는 서울 청계천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저 허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멸종종이 돌아왔다고, 5천 명을 설득했다고, 전부 쇼에 불과해.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조작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심 속 청계천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야생 백로가 물고기를 낚아채고 한강 지류 습지에서는 수달 가족이 장난치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캐서린의 15년간 쌓아온 냉소와 회의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카메라는 고발이 아닌 증언을 담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런던을 떠나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 도시의 복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이라는 게 그저 정치적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20년간 도시계획가로 일해온 사람이죠. 2023년 가을, 런던 시내 재개발 현장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동네 빵집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유리와 강철로 이뤄진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또 이런 시기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의 재개발은 늘 이런 시기였거든요. 자본의 논리가 앞서고 사람은 뒷전이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외쳤지만 정작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런던 도시계획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5천 명의 상인을 모두 설득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강제로 내쫓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멸종됐던 생물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5천 명을 설득한다고요? 멸종종이 돌아온다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입니까? 질문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회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정말 단 한 명도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멸종종 복원이라는 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발표자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 학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말리려 했어요. 캐서린, 너무 공격적인 것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도시계획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는 발표장 전체에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허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였죠.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청계천의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복개천을 다시 뚫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요. 도시 한복판을 파헤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역시 정치적 쇼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언론 플레이용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전시용 사업이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알아보고 촬영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녹음기까지. 이 모든 허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각오였어요.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캐서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학회에서 반박 논문이나 써.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려면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 산책하는 시민들, 각종 행사들.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연출된 것처럼 말이죠. 역시 가짜구나. 저는 비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허상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적인 변화를 말이에요. 회의론자였던 제가 어떻게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도시계획계의 허상을 모두 밝혀내겠어. 하지만 진실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서울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결국은 거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연구원 박선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 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청계천 복원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첫인상은 상당히 진중하고 학자다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자연적인 생태계 복원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표했죠.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보다는 현장이 더 확실한 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에서 저는 서울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청계천의 모습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적인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죠. 청계천 복원 구간의 시작점에 도착했을 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박 박사는 물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는 한강에서 끌어온 물이지만 지하수와 빗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공적인 하천이라는 프레임으로 찍으려 했어요. 콘크리트 제방, 규칙적으로 심어진 나무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산책로.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인위적임을 드러내려 했죠. 그런데 1시간쯤 촬영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산책하던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백로 한 마리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백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인 양 당당하게 물 위로 내려앉았죠. 저는 박 박사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 야생 백로인지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박사는 야생 백로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자신도 여전히 신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로는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리를 물속에 꽂았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백로가 부리를 올렸을 때 거기에는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주변 시민들이 작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쳤고 어른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백로는 인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이를 사냥하고 깃털을 다듬고 다시 물속을 노려보았죠. 마치 수백 년 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연구진들도 놀랐다고 했어요. 복원 후 2년 만에 백로가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오고 번식기에는 새끼들도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백로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몇 마리 물고기를 더 잡아먹고 여유롭게 물가를 거닐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로가 날아오르면서 제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바람이 일었고 하얀 깃털 하나가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깃털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실제 깃털이었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야생 백로의 깃털이었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으로 풀어놓은 새가 아닌지 물었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풀어놓은 새라면 인간을 무서워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 백로는 완전히 야생의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백로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완전히 이곳을 자신의 서식지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인위적 복원의 허상이라는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는 매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로뿐만 아니라 외가리, 물총새도 가끔 나타난다고 했어요. 물속에는 잉어, 붕어, 피라미가 서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물 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뤄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한 시민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외국분이냐고 물으시더니 런던에서 왔다고 하니까 멀리서 오셨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40년 넘게 살았는데 옛날 청계천 복개 전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새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온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도 연출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반 시민까지 섭외해서 연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 왔을 때의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박 박사는 내일 한강 지류 습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할아버지의 증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설마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박사는 저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연구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각종 실험 장비들과 모니터링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아무리 그럴듯한 연구소라도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박사는 먼저 청계천 복원 전후의 수질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농도 등의 수치들이 복원 후 현격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수치들도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 박사가 특별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는 서울 곳곳의 생태계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북한산 자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숲 사이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담비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담비는 한국에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아닌가요? 그런데 도심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담비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니요. 담비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나무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 앞을 지날 때도 잠깐 멈춰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렌즈를 바라보더니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산 절벽을 오르는 사냥무리였어요. 어미 사냥과 새끼 두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위험해 보이는 절벽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죠. 사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토종 사냥은 개체 수가 매우 적어서 보기 힘든 동물이에요. 그런데 서울 근교에서 번식까지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 전체의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심의 녹지축이 복원되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확장되고 이동 통로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화면에는 한강 지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 위에 수련이 떠 있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물 위에 동그란 물결이 생겼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머리를 물 위로 내민 수달이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곳에서 머리를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가에서 새끼 수달 둘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미 수달은 새끼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고 새끼들은 재빨리 받아먹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적인 행동이었어요. 연출로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수달 가족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네 번째 화면에는 밤 시간에 청계천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과 동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살기였습니다. 한국 토종 야생 고양이인 살기, 도심 한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살은 매우 경계심이 강한 동물인데 청계천을 안전한 서식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에는 새벽 시간의 남산 자락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노루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노루라니요.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자료라고 했어요. 무인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물들의 서식 패턴과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써 의심을 표했습니다. 몇 마리 살아남은 개체들이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된 것일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지수 변화 그래프였어요. 청계천 복원 전에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던 지수가 복원 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모든 분야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특히 놀라운 건 새로운 종들의 발견이었습니다. 복원 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희귀 조류들이 속속 관찰되고 있었어요. 물총새, 황조롱이, 새매 같은 맹금류들까지 서울 도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였어요. 청계천과 주변 하천에서 채취한 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수십 종의 어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멸종된 줄 알았던 토종 어류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하에 숨어있던 개체들이 환경이 개선되면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조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방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연출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도시계획가로서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도시 재개발은 늘 파괴와 상실을 동반한다고 믿어왔는데 청계천 사례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몇 마리 살아남은 개체들이 우연히 번식에 성공한 거겠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생태계 복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박 박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한강 지류 습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게 된 진실들이 마음속 확신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담비의 영리한 눈빛, 사냥 새끼들의 장난스러운 모습, 수달 가족의 따뜻한 일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박 박사와 함께 한강 지류 습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하천이었는데 청계천과 연결된 생태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박 박사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습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안개가 물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인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마음가짐이었죠. 물가에는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련과 부들도 곳곳에 피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생들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일 수 있었거든요.
박 박사가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물 건너편 갈대밭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결 정도로만 보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분명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니터에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어미 수달과 새끼 3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물속에서 재롱을 부리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런 장면은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서울 근교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새끼 수달들은 물 위에서 뒤집혀 떠다니며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같았어요. 어미 수달은 새끼들을 지켜보며 가끔 다가가서 몸단장을 해주었습니다. 새끼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면 재빨리 구조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물가에서 놀다가 실수로 인형을 물에 빠뜨렸어요. 작은 테디베어 인형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인형은 물살에 떠밀려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해프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달 가족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했어요. 어미 수달이 갑자기 새끼들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혼자 헤엄쳐서 떠다니는 인형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카메라를 계속 돌렸어요. 어미 수달은 인형에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쪽으로 헤엄쳐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어미 수달은 물가까지 와서 인형을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 인형을 집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수달이 아이를 도운 걸까요? 야생동물이 인간을 도와준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박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수달은 원래 매우 영리한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 수달들은 사람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물건을 가져다 주다니요. 이런 일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미 수달은 새끼들과 함께 다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새끼들은 여전히 재롱을 부리며 헤엄치고 있었고 어미는 그런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수달이 정말로 아이를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아이 쪽으로 밀어준 것일까요? 하지만 수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인형을 조심스럽게 다뤘고 정확히 아이가 집을 수 있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형을 집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돌아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총새가 날아와 물고기를 잡았고 외가리가 유유히 걸어 다니며 먹이를 찾았어요. 작은 거북이들이 통나무 위에 올라와 일광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도시 개발로 파괴되기 전의 원시 자연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오전 내내 습지에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수달 가족의 일상, 각종 조류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그리고 인형을 가져다 준 어미 수달의 놀라운 모습까지. 돌아가는 길에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기존 신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과연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혹시 모르는 인위적인 조작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수달이 인형을 가져다주는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었어요. 20년간 보지 못했던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수달 가족과의 만남 이후 저는 청계천 복원의 이면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박 박사는 제 심경 변화를 눈치챈 듯 청계천 복원 기념관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복원 과정의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벽면을 가득 채운 회의록들이었어요. 수천 장의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인회와의 협의록, 주민 설명회 자료,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회의록 하나를 봤습니다. 2002년 여름, 청계천 상인들과의 100번째 대화 기록이었어요.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들은 5,000명의 상인을 모두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제 이주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더 놀라운 건 대안 제시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상금만 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어떤 상인에게는 새로운 상가를, 어떤 이에게는 직업 전환 교육을, 또 다른 이에게는 은퇴 후 생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회의록을 더 읽어보니 철학이 보였습니다. 효율성보다 사람, 속도보다 과정, 개발보다 공존. 이런 가치들이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었어요. 환경 복원에 대한 접근법도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양 복원부터 시작했어요. 50년간 콘크리트 밑에 눌려있던 흙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철학도 인상적이었어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지만 담당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4년째에 드디어 백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도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토목 공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되살린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애초에 저의 카메라는 허상 폭로를 위해 켜졌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청계천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환호,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 모든 게 진짜였어요. 두 번째 파일은 수달이 아이의 인형을 가져다주는 장면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봐도 믿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편집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영상들을 비판적으로 편집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백로의 자유로운 모습을, 수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어떻게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임라인에 첫 번째 클립을 올렸습니다. 원래 계획이었다면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니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진실에 더 가까웠습니다. 편집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 선입관들, 그리고 냉소적인 시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 개발은 항상 파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계천은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개발이 복원이 될 수 있음을, 도시가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새벽 2시쯤, 저는 첫 번째 편집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도 바꿨습니다. 청계천의 거짓말에서 청계천의 기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담아내기에는 짧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장편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박 박사에게 제안했어요. 좀 더 오래 서울에 머물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희 진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각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 감동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어요. 그리고 편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의 인터뷰가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청계천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왜 다른 도시에는 강 안에 새들이 안 살아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고발이 아니라 증언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제목도 다시 바꿨습니다. 가능한 꿈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꿈 같지만 실현 가능한 미래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여의 편집 작업 끝에 저는 90분짜리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지만 훨씬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영상을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이 영상을 공개하면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하나뿐이었고 저는 그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비판적 다큐멘터리를 기대했는데 찬사로 가득한 영상이 나온 거니까요. 저는 런던 도시계획학회에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청계천 복원을 비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발표 당일 학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영상을 보여주자 학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다리의 아이의 인형을 가져다주는 장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 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절반 정도는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관심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CNN 제작진과 함께 서울로 다시 가서 재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 도시 속 야생의 귀환이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 내에서만 1,000만 명이 시청했고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 시장은 방송을 본 다음 날 서울시에 공식 협력 요청을 보냈어요. 파리도 생강 일부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해튼의 이스트강 일부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LA강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도 사디칸 시장이 템스강 지류들을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가디언은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타임지는 청계천에서 백로가 날고 있는 사진을 커버로 사용하면서 Urb and Wild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학계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Seal Model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저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냉소에서 감동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해온 과정을 말이에요. 이런 반향은 정책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청계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태복원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했어요. UN 헤비타트에서도 Seal Principles라는 도시 개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들의 변화였습니다. 제게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 환경운동가들이 희망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ossible Dreams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생태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재단 설립 발표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50개 도시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고, 구글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런던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계천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백로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제가 다가가도 놀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청계천 상류의 수달 새끼 4마리가 태어났거든요. 어미 수달이 새끼들을 데리고 수영 연습을 시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능한 꿈 재단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80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 프로젝트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작년에 복원을 완료했는데 벌써 수달과 비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아프리카 프로젝트들이에요.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빈민가 한복판에 작은 습지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생태도시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꼬마 꿈나무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런던에 있을 때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서울에서의 삶은 훨씬 여유롭고 평온합니다. 매일 자연을 보고 생명의 순환을 느끼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일몰 때 청계천을 걷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시간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강에서 청계천으로 연어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원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연어의 회귀는 생태계 완전 복원의 상징이에요. 바다에서 태어난 곳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처럼 청계천도 원래 모습을 되찾은 거죠. 런던에서 온 도시계획가, 냉소로 출발했던 제가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복원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청계천의 물결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꿈들을 찾아내고 세상에 알리고 실현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희망을 찾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내서 세상에 전할 거예요. 회의론자였던 제가 희망의 전도사가 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청계천은 저에게 단순한 복원 사업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꿈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